야망을 갖지 마라. 꿈을 갖고 야망만 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꿈과 야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가? 누구나 성공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란 말인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꿈은 야무지고 원대하게 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는 아주 작은 단계들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부산을 바라보기만 하고 집 밖으로 나서는 첫 걸음은 무의미하게 여겨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속의 목소리 라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들려드릴 부분, 오늘의 낭독 세이노의 가르침 2부입니다. 지난 영상 1부 낭독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듯 이 책은 세상과 그간 믿어온 믿음의 Say No를 외쳐라. 이 Say No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수천억 대 자산가 세이노 선생님의 카페 기고글을 엮어낸 책이죠. 짙은 검정색 색인 표시를 해주신 부분이 가장 최근에 세이노 선생님께서 새롭게 기고하신 부분이라고 하죠. 해서 기존의 제본판으로 읽으셨던 분들께도 꽤 새로운 내용입니다. 해서 오늘은 2부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라는 이 내용 가운데 새롭게 수록된 부분, 또 제가 개인적으로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낭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이노의 가르침 낭독은 총 4부 시리즈로 엮어서 업로드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디오북으로 일부를 지금 이렇게 듣게 되시는 분들도 꼭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직접 완독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낭독 세이노의 가르침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수입에 비해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그건 젊은 시절일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 쓸 곳이 하나둘이 아니고 멋진 이성 친구를 사귀고도 싶고 갖고 싶은 것들도 적지 않은 때가 20, 30대다. 결혼을 할 때도 기억에 남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고 가구도 좋은 것으로 장만하고 싶고 뭐 그럴 것이다. 온갖 TV 광고 속에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젊은 모델들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 주변의 부잣집 친구들에게 시샘과 부러움이 솟아나기도 하는 그런 시절 아니겠는가?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이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수입에 비해 가장 많은 저축을 가장 악착같이 해야 할 시대가 바로 그 시절이다. 20, 30대 시절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화하기 위해서건 취미를 위해서건 그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는 돈이건 간에 그 돈이 모여 적절하게 투자될 경우 10년 후에는 그 수익금만으로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20, 30대에 모은 1억이 40대에 가서는 10억이 되어 그 수익금이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20, 30대 소비한 1억 원은 40대에 가서 그저 사진첩 몇 권 정도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게다가 30대에 1억을 모으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40대에 1억을 모으는 데 들어가게 될 어려움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쓸 곳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찬란한 젊은 날들의 그 아까운 청춘을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며 살다가 즐길 수 있는 시간 다 지나간 뒤 죽기 직전에 부자가 되면 무엇 하겠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늙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돈 때문에 바둥거리며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그 시절을 보상해 준다는 말인가? 그래,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찬란한 젊음이라는 것을 제 딴에는 찬란하게 보내면 보낼수록 중년 이후에는 처진 어깨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젊었을 때 신나게 노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늙어서 돈도 없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는 왜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화와 균형을 부르짖으며 젊음을 보냈던 부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데리고 와봐라. 젊음을 즐기면서도 부자가 되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려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여기서 당신이 놓치기 싫어하는 그 청춘이라는 토끼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잘난 청춘에 돈과 시간을 바치며 허비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지금 당장 적어보라. 이웃을 위한 봉사라도 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한다. 기껏해야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인터넷에서 채팅이나 하는 것이 젊음을 불사르는 고귀한 행위란 말인가? 밤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것이 젊음의 표출인가? MT나 연수라는 명목으로 집단으로 몰려가 술 먹고 토하고 여자친구 잡아뜨릴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게 고작 청춘이라고? 친구 생일에 다 같이 술에 취하는 것이 젊은 우정의 표출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마저 유명 브랜드 상품에 쓰는 바람에 카드 빚에 시달리면서도 있는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인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희처럼 청춘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멍청한 놈들. 부자로 살고 싶다면 젊은 시절에 철저하게 돈을 움켜쥐어라.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모든 허례허식은 물리쳐라. 나는 도대체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돌잔치가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그 아이가 기억도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아이를 위해 한다고? 남에게 보이거나 부모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아이를 위해 하는 것이란 말인가? 부조금 받으면 큰 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부조금 받지 않고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면 아이에게 큰일이라도 생기나 보지? 자, 여기서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경고. 비빌 언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 후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 시기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 당신들은 평생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 혼인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현금을 보유해라. 가구도 가장 싼 것으로 장만하고 그 어떤 것이건 간에 중고 물품도 고려해보라. 호사스러운 혼수품도 5년 후면 고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결혼 예물? 부잣집 친구들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돈 좀 써야 하지 않느냐고? 글쎄다. 그렇게 시작한 부부들 서너 쌍 중 한 쌍은 이혼하며 대다수는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총각 시절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은 대부분이 중고였다. 결혼 전 내가 아내에게 사준 첫 커피는 특급 호텔 커피였으나 첫 음식은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끓여주는 1,000원짜리 동태찌개였고 첫 선물은 그 시장에서 팔던 1,000원짜리 목도리였다. 결혼 전 나는 빚도 많았었기에 아내에게 와인 한 잔 사준 적이 없다. 당신이 처녀라면 그런 나를 좋아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다. 그 당시 내 처지는 빚이 많았기에 여자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할 처지가 아니었다. 결혼 후 나의 월 수입은 결코 적지 않았으나 내가 진 빚부터 갚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돈을 쓰지 못했다. 결혼 후 2, 3년이 지나자 나는 빚도 갚을 수 있었고 어느 상호 신용금고에서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에 아파트를 싸게 구입했다. 하던 사업도 그럭저럭 되어가면서 다시 1년 후 자가용과 기사도 마련했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20억이 현금으로 모일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내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말도 하지 않았고 티도 별로 내지 않았다. 자가용과 기사를 둔 것은 돈 있는 티를 낸 것이 아니냐고? 아니다. 길거리에 허비하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랬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젊은 시절에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특별한 재능도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 호주머니에 돈이 쌓이는 법칙은 단 하나라는 사실이다. 먼저 몸값을 올려 나가면서 최대한 절약하고 최대한 먼저 모아라. 그러면 먼저 쌓일 것이다. 그 쌓인 돈이 부자가 될 종잣돈이 된다. 젊었을 때 놀 것 다 찾아다니고 즐길 것 다 찾아다니며 카드를 긋고 쉴 것 다 찾아먹는 사람들이요.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당신과 별바를 바 없이 젊음을 보냈던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당신이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음 시 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송곳처럼 찌르게 될 것이다. 뭘 했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울고만 있는 너는. 말해봐. 뭘 했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네 젊음을 가지고 대체 뭘 했니? 이번 생은 망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노력은 개소리일까?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부잣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잠깐만. 어느 시대이건 빈민층, 서민층, 부유층은 동시에 존재해왔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70년대 말 가난했던 내가 겪었던 절망감이며 실업률이니 취업률이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절망의 골짜기는 있어 왔으나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유독 작금의 MZ세대에서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메시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첫 번째, SNS 때문이다. 돈 자랑하는 연놈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보니 그들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박탈감의 크기가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이 멍청한 년놈들아. 둘째, 그 우라질 놈의 워라밸 때문이다. 아무리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시켜 놓으면 뭐하나. 그 8시간 밖의 시간을 자기에게 재미있는 것들을 하는 데만 사용하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그리고 셋째,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누울 공간을 미래에 소유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내 나이 3050 시절 부동산 값이 뛰면 돈 벌었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집 없는 직원들 때문에 걱정이 되곤 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주택으로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었고 집값이 오르면 갖고 있던 집 팔아봤자 그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가지 않는 한 새로 이사 가려는 집도 다 같이 가격이 올라 있었으므로 자산 증식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문제는 직원들인데 내가 주는 보수로 알뜰살뜰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질수록 결국 직원들은 우울해질 것이고 일하는 게 재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말이다. 부동산은 코스톨라니가 말하듯 사이클을 탄다. 상승기가 있으면 하락기가 있다는 말이다. 10년 주기설도 있지 않은가.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작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거주 공간에 대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20대 중반의 나는 약수동 언덕 위로 한참 올라가야 하는 개인주택의 차고를 월세 몇만 원에 빌려서 약 4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그 4년 동안 내가 이 생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나는 내 몸을 편히 누울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무리 교통이 불편하고 작고 허름해도 행복해했다. 정말이다. 자신의 처지에 맞는 공간을 찾아라. 물론 지금 내 말이 라떼로 들리기도 할 것이다. 당신이 그런 곳에서 살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이다. 그렇다. 갯불도 내세울 것이 없다면 당연히 거지 수준으로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능력을 키워나가며 돈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살기 싫다고? 그렇다면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살아라. 차고를 빌렸을 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참 많았다. 벽면, 삼면, 천장, 바닥은 모두 콘크리트인 데다 벽 한쪽은 철제 셔터가 내려오는 곳이었다. 전기와 물도 나오지 않았다. 쪽문을 만들 만한 구멍을 뚫려 있었으나 문은 달려있지 않았던 그 차고를 있는 그대로 빌리는 조건이었기에 주거 공간 비슷하게라도 만드는 것은 내 몫이었다. 돈이 너무 없었던지라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다. 시멘트로 마감된 곳들에 스티로폼 판넬을 전용 접착제로 붙이려고 했으나 시멘트 벽에 습기가 많아 실패했고 스티로폼 판에 4개 모퉁이의 시멘트 못을 하나씩 받고 실로 연결해 그 위에 도배를 했다. 셔터 쪽에는 스티로폼의 포장용 면 테이프를 군데군데 붙이고 바느질을 해 떨어지지 않게 한 뒤 면 테이프에 돼지표 본드를 발라 철제 셔터에 붙였다. 바닥에는 스티로폼 판을 깐 뒤 비닐 장판을 덮었다. 물은 주인집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받아왔다. 전기는 주인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원등에서 CD관을 이용해 전기선을 끌어들여 콘센트를 연결했는데 처음 해본 작업이었다. 취사도구는 전기골로였다. 설거지 물은 외부로 흘려내보내야 했는데 셔터 밑 공간으로 PVC 파이프를 통해 언덕길에 흘러가게 하다 보니 라면가락이 함께 나가기도 해 싫은 소리도 종종 들었다. 겨울이 되자 너무 추웠기에 친구 집에서 버리는 소파를 얻어와 그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잤다. 비가 많이 오면 셔터 밑으로 물이 흘러들어와 셔터 외부 바닥에 시멘트로 둔덕을 만들었지만 언제나 바닥은 눅눅했다. 경첩을 이용해 판자 하나를 벽에 붙이고 개 목걸이 사슬을 이용해 책상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이걸로도 학교 공부와 번역 작업을 하는데 충분했다.
작은 중고 냉장고 위에는 전기 골로를 올려놓았고 오래된 중고 음향기기도 설치했다. 시간을 금쪽같이 사용해야 했기에 친구들이 불쑥 술병을 들고 나타나 잡담이나 하다 가는 것을 막고자 벽에는 3분 이상 잡담하려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크게 써놓았다. 내 처지를 친구들과 비교한다거나 주변을 의식하는 마음 같은 것은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 어느 날 골로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뭔가를 볶은 후 종이로 덮었는데 다음날 먹으려고 살펴보니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새끼쥐가 놀고 있었다. 차고에서 4년째 살고 있을 때 한 번은 동태찌개가 먹고 싶어서 약수시장에서 동태를 사왔다. 뚜껑이 밀폐되는 스테인리스 김치통에 찌개 재료와 동태를 함께 넣고 골로 위에 올려놓은 후 번역에 몰두하던 중 한두 시간 이상 지났을 때쯤이었다. 김치통을 바닥에 놓고 밀폐장치 3-4개 중 2개를 풀었을 때 내부 압력 때문에 펑 하면서 뚜껑이 날아가더니 뜨거운 동태찌개 국물이 내 얼굴은 물론이고 차고 내부 전체에 뿌려졌다. 그때 그동안 살면서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저절로 계속 쏟아졌다. 그 전에도 울었던 적은 있었다. 메릴랜드 대학교 분교에서 정말 무식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한 과목에서 B를 받자 너무나도 실망해 바지에 똥까지 쌀 정도로 술을 처먹고 울었던 것이었다. 동태찌개로 울었던 때는 이미 공부 방식을 바꾸어 성적을 A로 도배하며 과외와 번역 등으로 얻은 수입을 악착같이 모으고 있었던 시기였다. 나는 동태찌개 냄새가 온몸에 진동하던 나 자신에게 그만 울어라 위로했다. 나 자신을 위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 시간이 몇 년 지난 뒤 아내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아내에게 사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양은 냄비에 끓인 동태찌개였다. 차고에 살고 있던 내가 스스로를 이끌어 지금에 이르렀듯이 크고 작은 삶의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독자들의 연락이 종종 온다. 카드빚을 갚고자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도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는 말을 되새기며 일해 인력사무소 지명도 1위에 올랐다던 한 독자가 떠오른다. 약 15년이 흐른 지금 그는 연매출 700~800억대, 영업이익 수십억 원대의 회사 대표가 되었다. 야망을 갖지 마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누구나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꿈을 가져라 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꿈이 있었기에 성공했다는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유명 연설 역시 바로 그렇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가. 경영 컨설턴트인 제임스 챔피와 하버드대 니틴 노리아 교수 역시 이루지 못할 야망은 없다 에서 야망이나 꿈이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나 넬슨 만델라, 월마트의 샘 월튼,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자동차 제조의 헨리 포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CNN의 테드 터너 등 인물들이 야망을 일찍부터 품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했기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에서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품는다. 그러나 꿈 깨라. 꿈을 갖고 야망만 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꿈과 야망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누구나 성공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란 말인가?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은 야무지고 원대하게 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는 아주 작은 단계들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부산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집 밖으로 나서는 첫 걸음은 무의미하게 여겨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고 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10년 안에 10억 원을 모으겠다 라는 식의 꿈을 내게 피력한다. 어떤 젊은이들은 한심하게도 100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망에 지나지 않으며 너무 막연하고 원대하다. 당신은 어서 빨리 단번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의 자기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그 꿈을 이룰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 그 결과 공상만 많아진다. 나한테 돈이 몇 억 있다면, 나한테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해볼 텐데,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걸 해볼 텐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에 사로잡히면 일확천금만 꿈꾸게 된다. 절약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당신은 현재 수입으로는 절약한다 하더라도 백만장자가 되기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돈은 부자가 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다 소비하고 만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돈은 빚을 내서 쓰게 되고 모든 것을 신용카드에 의존하며 빚을 메꿔나가는 그런 카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일확천금의 꿈이 당신을 오히려 도태시킨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나 야망은 내다 버려라. 10년 후의 목표, 5년 후의 목표도 세우지 말라. 그 기간 동안 당신은 그만 지쳐버리고 만다. 그저 1년 정도 앞에 목표만을 세우되 1,000만 원을 모으는 것 같은 소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그런 목표가 정해지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수입에서 얼마를 떼어내 얼마 동안 저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행동 지침이 당신 자신에 의해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제 남은 일은 그 행동 지침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조만간 목돈을 쥐게 될 것이며 바로 그 목돈이 종잣돈이 되어 부자의 길로 접어드는 첫 계단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그 소박해 보이는 목돈이 손에 쥐어지게 될 시간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순전히 당신이 현재의 수입 가운데 얼마나 소비할 것이며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기간을 6개월로 만들려면 어쩌면 월 수입 거의 대부분을 저축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간을 단축하려면 그 길밖에는 없으므로 그렇게 해라. 일단 6개월이건 1년이건 1년 미만의 가까운 미래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통장에 모인 돈을 뒤적거리며 안달하지도 말라. 그 모아진 돈을 부자가 되려는 꿈과 비교하고 계산하며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미래 투시 따위도 절대로 하지 말라. 몇 개월치가 모였는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다음 달에 저축해야 할 돈만 생각해라. 이건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이면 100, 모두 참고서의 앞부분만 새까맣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나온 부분을 지나 다음 부분에 가서는 다시 처음 부분을 들추어 보기 때문이다.
내가 엊그저께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지나간 부분을 들춰보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연히 상당 부분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므로 오늘의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지난주의 것을 복습하게 된다. 이러니 앞부분만 자꾸 반복하게 되어 앞부분의 페이지들만 새까맣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소금 덩어리로 변하고 만다. 계속 전진만 하라. 앞을 바라보되 절대 저 높은 계단 꼭대기에 위에 찬란한 태양빛을 성급히 찾지 마라. 오르페우스처럼 에우리디케를 또 한 번 잃어버리게 될 뿐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지금 밟아야 할 계단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뿐이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애니 기븐 선데이는 프로포폴팀 마이애미 샤크스 안팎의 인물들이 벌이는 삶의 혼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나름의 명작이다. 영화 속에서 토니 다마토는 노장 코치다. 그의 팀은 3연패의 굴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내부적으로 팀은 분열되어 있다. 그들 앞에서 토니는 짧지만 감동적인 스피치를 한다. 인생이나 풋볼이나 1인치 앞으로 나가는 것일 뿐이다. 그 1인치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승패의 차이는 결국 1인치의 차이다. 우리는 오직 1인치를 나아가기 위해 달릴 뿐이다. 미래의 야망은 던져버려라. 꿈과 야망은 성공의 원동력이 아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1인치 전진을 위해 오늘 외롭게 최선을 다하는 힘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이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피터 샘프라스 역시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난 결코 한 시합에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한 세트나 한 게임을 이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한 점만을 따기 위해 노력한다. 난 솔직히 샘프라스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지만 나 역시 그 사람처럼 해왔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하라. 가난한 자들의 특성을 버려라.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부자들에 대한 정보도 없었던 시절에 부자들을 따라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길을 썼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백만장자들의 특성만 배우려고 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공통적 특성이 있다. 그 특성들은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에서 설명했듯 부모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게 되지만 부모와는 상관없이 사회에서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가난한 자들의 특성 그 첫 번째. 돈 받는 것 이상으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좀 더 많은 땀을 흘리거나 시간을 초과해 일한다 해도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고용주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자기를 좀 더 부려먹으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오늘 1시간을 더 했다면 그날 저녁 당장 대가가 더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가 다 그놈이 그놈인 셈이므로 잘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고용주들의 이런 태도를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놈들이 더 지독하다 라고 바라본다. 있는 놈들이 일을 더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은 새까맣게 모르며 기회는 그 있는 놈들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둘째,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던 6, 70년대 미국인 문화인류학자인 빈센트 브란트는
청계천 주변 판자촌에 살며 빈민층을 연구했고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었다. 그 내용은 한국 판자촌 주민들은 외국의 슬럼가처럼 숙명처럼 가난이 뒤따르는 곳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가로 옮겨간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6.25 동란 때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이 처음에는 빈민이었으나 세월이 지나며 가난에서 상당수가 탈출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일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다가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 처지였기에 일을 가려서 한다거나 몸이 편한 일만 찾는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다. 지금의 수많은 빈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까? 셋째, 자신이 받았던 돈의 액수 이하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루에 5만 원을 받는 일을 해온 사람은 당장 일거리가 많지 않음에도 자신의 일당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남의 새벽 인력시장이나 농촌 인력시장에서 아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 같으면 하루 5만 원 받는 일을 일주일에 3일 하느니 일단은 하루 3만 원 일거리를 일주일 내내 할 것이고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반드시 다시 찾도록 만들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얼마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말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어설픈 자존심 때문일까? 넷째,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쓰고 싶어 안달이 난다. 예컨대 반포 고속터미널 지하도 근처의 한 편의점에 양주를 구입하는 고객들 중에는 그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아끼지 않으며 기분 내키는 대로 써버린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비상금을 축내지 않는다는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약간의 돈이라도 생기면 술집으로 가거나 심지어 그곳 여자들에게 돈을 뿌리는 한심한 놈들도 자주 눈에 띄인다. 이런 습성은 그 자녀에게도 물려지고 그 자녀들 역시 한 푼이라도 생기게 되면 오락실로 달려가거나 PC방에 가서 진을 친다. 다섯째,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사주팔자를 신봉한다. 정주영은 무엇을 했어도 부자가 될 팔자였지만 자신은 뭘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고무신을 신고 달려도 신이 벗겨지지 않지만 자신은 워커를 신고 뛰어도 신이 벗겨져 넘어질 팔자이며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점술가들이 하는 말에 귀를 쫑긋거린다. 생각과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난을 자초한다는 지적은 개짖는 소리로 여기며 자신은 한다고 하는데 타고난 팔자가 더러워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실제로는 사주팔자를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여섯째,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흥분한다. 순박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흑백 논리에 아주 강하다. 세상은 회색인데도 말이다. 자기가 가난한 것은 못 배웠기 때문이거나 남들보다 약삭 빠르지 못하기 때문이며 있는 놈들이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다. 자기 판단에 대해 스스로 의심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별로 없다. 일곱째, 경험자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 예컨대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나에게 조언을 구한 사람들 중 많은 수는 내가 충고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나는 이게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할 것을 왜 아까운 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는데 내가 말해주면 못하랴. 또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 뻔한데. 그들은 우주에는 총 3,201억 5,983만 7,647개의 별이 있다고 내가 말하면 믿지만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주의사항들을 말하면 믿지 않는다. 하긴 칠주심이라고 써놓아도 직접 손을 대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지 않은가. 당신이 미래의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난한 친구들을 찾아가 부자가 되는 방법들에 대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라. 그들의 말에 당신이 공감을 한다면 당신도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라.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1990년부터 99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워릭대 연구팀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연구하고자 매년 영국인 10,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생활 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했다. 행복의 정도를 금액으로 측정하는 최초의 분석적 시도였는데 연구팀은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돈의 액수는 100만 파운드, 약 18억이라고 했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 실정으로는 약 9억 수준이다. 연구팀은 100만 파운드의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이래서의 성취감,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건강 등이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돈 문제 이외에는 건강이나 가정이나 직장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생기면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말인가? 잠시 동안만 그렇다. 왜 돈 문제 이외에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돈이 영원한 행복을 안겨다 주지는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환경이 바뀌면 재빨리 그 새로운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는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연심리다. 전세를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이 몇 년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게다가 행복은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는 독립적인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비교 심리다. 언제나 우리 눈에는 남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남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불행히 여기게 된다. 특히 주변에 세속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하며 우울해한다. 난 이것을 주변인식이라고 부른다. 당연 심리는 개개인에게 상황을 진보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내가 나쁘게 보는 것은 비교 심리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비교 심리가 가져온 소비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신이 1년에 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계와 당신이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8만 달러를 버는 세계, 이 두 세계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두 번째 세계를 택한다. 왜 그럴까? 바로 비교 심리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차를 갖고 있으면 나도 차가 있어야 비슷한 행복을 누린다고 믿는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기어이 차를 사고야 만다. 추석이나 여름 휴가 때 중고차 값이 오르는 이유도 그 사람들에게 비교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남들 다 자가용 타고 가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나에게 차가 없으면 남들이 나를 불행하다고 볼까봐 두려워한다. 주변 인식이다. 마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다. 물론 이런 심리들은 자기가 현재 이 사회에서 잘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스스로를 주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심리적 방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인간이 주변 사람들에게 느끼는 시기심이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결혼을 코앞에 둔 남녀가 종종 갈라서는 이유 역시 부모들과 당사자들의 비교 심리와 주변 인식에 있다. 누구네 집 며느리는 이러이러한 혼수를 해왔는데 누구누구는 예물로 다이아 1캐럿을 받았는데 또 누구누구는 시댁에서 아파트를 사주었다는데 왜 나는 전세냐? 요즘 세상에 누가 20인치 TV를 보냐? 30인치는 돼야 한다. 이런 모든 갈등이 다 남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 하는 시기심이 빚어낸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 돈이 모일 겨를이 없다. 수입이 조금만 늘어도 쓰고 싶어 안달이 나며 빚까지 진다. 남들이 가진 것들을 자기도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자들은 이 세 가지 심리를 극복한 사람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금융기관에 가서 물어보라. 진짜 알부자들은 전혀 부자같이 보이지 않는다. 사는 곳도 강남에서는 평범한 곳에서 살고 잠바 하나 걸친 사람들이 수십억 원의 현금을 움직인다. 고 정주영 같은 재벌 1세들의 모습이 TV에 비춰졌을 때 도대체 부자같이 보이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부자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다. 흉내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그들은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나빠질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려고 한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도 않는다. 남들이 무엇을 갖고 있건 간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우선 돈을 모은다. 돈이 쌓이면 그 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나중에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서 말이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 세 가지 심리 때문에 그 원금이 될 작은 돈들을 먼저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세이노의 가르침 2부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2023년 새롭게 수록된 부분과 더불어 제가 스스로 제 깊숙이 마음 깊이 새기고 싶은 부분들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귀들 낭독해봤습니다. 짤막하게 오늘의 감상 리뷰를 기록하자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야망을 버려라. 왜일까요? 야망만, 꿈만 꾸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을 반추하고 또 복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부산을 가고 싶은데 그냥 망원경으로만 부산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면 언제 도착할 수 있을까요? 기차표를 끊고 몸을 일으켜서 기차에 올라야겠지요. 행동하지 않는 꿈과 야망은 그저 허상일 뿐이라는 걸 굉장히 큰 울림으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비교 심리나 당연 심리 때문에 SNS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면서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중심이 흔들린다라고 느꼈던 순간들도 자주 있었거든요. 그 모든 순간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중심을 잡고 저만의 무게추를 달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저에게는 한 주에 한 번 제 목소리로 제가 함께 동행하고 또 따르고 싶은 분들의 글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책 속의 목소리를 나누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미경 선생님께서 또 해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른에게 있어서 습관은 전부라고요.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습관이라고요. 그 습관을 지속하는 행동력. 처음에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는 막 열정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신나고 도파민이 분출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대상과 방향이 계속해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 멀리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목표나 허상, 야망보다도 지금 제 발밑에 제가 딛고 올라서야 하는 그 계단, 그 습관의 계단을 너무 귀찮고 힘들더라도 힘주어 올라서는 노력, 그런 노력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저의 목소리로 책 속의 목소리를 나누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그런 실천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더욱더 뜨거운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돌아와서요. 함께 치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속의 목소리 라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